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붕괴됐다고 말씀드려도 틀리잖아요.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건설이 중단된 주택도 3천만 채가 넘는데요. 중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래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진핑 리스크.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정치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까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중국 경제의 앞날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한때 미국과 맞서던 유일무이한 대국인 중국이 경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 발표되는 통계 자료로 보면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 정부는 지난해 5.2% 성장했다고 발표했어요. 올해 1분기도 5.4% 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아주 의심스러워요. 전력 소비량 있잖아요. 그 통계를 봐도 의심스럽고, 주요 소비 지표들 있잖아요. 편의점들 매출액 등등, 또 음식점 매출액 등등, 이런 부분적인 이런 통계를 보면 그런 성장률 나올 수가 없거든요. 특히 중국 정부의 세수 통계를 보면 더더욱 그게 의심스러워요. 올해 1분기 세수가 대폭 줄었거든요. 물품세,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무려 7%가 감소를 했어요. 소득세도 4.5%가 감소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산도 그만큼 안 됐고 판매도 그만큼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GDP가 5% 이상 성장할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래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사방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앞으로 중국 경제의 앞날은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시에 골목마다 노숙자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판교 이런 곳인데 어떻게 고부가가치 산업인 IT 산업단지에 대체 어떻게 노숙자가 그렇게 생겨날 수가 있는 건가요? 경기가 후퇴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재화가 똑같이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시설재, 그 다음에 내구재, 그 다음에 명품, 그 뒤로 이제 곧바로 하이엔드 제품이라 그러죠. 첨단 제품들. 이 순서대로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도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선전 등 이런 소위 중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대도시에서 노숙자도 급증을 하고 또 실업자도 실업률도 급증을 하고 그래요. 그런 원인이에요. 중국 경제 얘기를 하면은 또 중국의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중국 최대 건설사인 헝다의 파산에 이어서 여러 건설사들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중국 내 빈집이 6천만 채가 훌쩍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됐다고 말씀드려도 틀리잖아요. 빈집이 1억 채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건설이 중단된 주택도 3천만 채가 넘는데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성사진으로 불이 꺼진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 봤더니 그런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동산 산업은 이미 붕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 투자했던, 내 집 마련하려고 했던 중국 인민들 상황은 어떻겠어요? 더 중요하게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잖아요. 그럼 금융위는 즉각적으로 진행이 돼요. 다만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금융위라는 홍수를 막아오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살아날 기미가 없고, 주요 건설업체는 하나하나 지금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그 수요자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출했던 금융기관도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잖아요. 홍수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댐이 조만간 붕괴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가 그걸 막아서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터지면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댐이 붕괴돼 봐요. 댐 없는 것보다 더 못해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중국 경제가 그러면 부동산 시장 붕괴로 빚어지는 금융위기를 차단해낼 정책을 펼칠 수 있냐? 이것도 저는 의문스러워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도 그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중국의 국가부채, 지방정부 부채가 지나치게 커져 있어서 역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동산 시장 붕괴를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마구마구 확장시키면서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기업이던 그걸 지원하는 국가든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개인이든 가게이든 모두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부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현재 중국의 국가, 기업, 가계 부채 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요? 가계 부채와 이제 기업 부채,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위험하진 않아요. 가장 심각한 게 국가 부채예요. 지방정부 부채는 더 심각해요. 국가 부채가 그 한 조사에 따르면 GDP의 지금 280%를 넘었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일본이 200%를 넘었으니까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거죠. 국가 부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는 금융위기 같은 어떤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정책 역량을 거의 고갈시켜요. 경제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재정을 투입해서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채가 지나치게 커져 있으니까 재정 지출 확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지방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부채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재정이 한 30-40%를 충당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니까 토지 사용권 매각이 안 되니까 세수가 30-40%씩 결손이 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에게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하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방금융공사가 지방정부의 그 채권들을 그 인수를 해서 지방정부 재정을 충당했는데 이 지방금융공사가 지금 한계에 와 있어요. 지방금융공사 자체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정부 재정은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다만 제가 정확한 통계 지표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반간첩법? 이런 법을 통해서 경제 지표를 그 외국에 알려주는 것도 간첩으로 처벌을 받는다니까요.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조차도 지금 제가 충분히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경제는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진핑 리스크예요. 세계사에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독재 국가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경제가 성장을 해요. 민주국가이더라도 독재화가 민주화가 후퇴를 하면 쇠락의 길로 들어서요. 그래서 민주화라는 것은 경제 번영, 경제 성장의 전제 조건이나 다름없어요. 세계사가 이미 그렇게 증명했으니까.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정치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민주화까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대신 엄청 걱정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중국 정부도 이것을 의식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계 공장을 자처했던 과거에 이어서 이제는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중국의 물건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알리와 테무 등 엄청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한 이익이 이제 중국 경제를 좀 살리는데 혹시 도움을 주진 않을까요? 제 눈에는 안 보여서 제가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일본이 지난 30여 년 동안 0%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연평균 성장이 0.8%예요. 성장을 거의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장기 경기 부진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일본의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 투자로 유출시키는 정책이거든요. 엔화 가치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펼쳐요. 경상수 적자를 해외로 즉각 유출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이는. 그리고 국내에서 그걸 생산했잖아요. 내 돈으로 생산했는데 그걸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킨 거잖아요. 그럼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죠.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도 최근에 일본과 똑같은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경상수 적자를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중국 경제도 일본처럼 초장기 경기 부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중국 경제의 앞날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리면 일단 해외로 유출됐던 금융 자본들 국내로 들어오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 돌아와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요. 성장률 높아져요.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할 자세가 일본 정부든 중국 정부든 돼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경상수지 흑자는 클수록 성장률을 높인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너무나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게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만 하면 지금의 경제난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제가 연구한 경제학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인식은 아니죠. 현재 경제학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으니까 한 번쯤 역발상을 해볼 만도 한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만약에 중국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까지 닥치게 된다면은 그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갖추고 있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건 다 극복할 자세가 돼 있다니까요. 우리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내요. 중국 정부가 한류를 차단했을 때 우리 연태업계 다른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한류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우리 화장품 업계,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이 불면서 중국에서 고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품 업계에는 다른 세계 시장을 개척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과 국민은 그만큼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져도 우리 경제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 해외시장 더 이상 개척할 곳이 없게 되잖아요. 세계 경제 모두가 다 이 경기 후퇴를 겪게 되니까 저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미국의 연말쯤 대선이 끝나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걸 지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상하면 개인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중병에 걸려 있어도 좋은 의사 만나서 적절한 처방을 신속하게 받으면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면 그 난국을 타개해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든 미국 정부든 혹은 다른 나라 정부든 앞으로 심각한 금융위기가 터지고 경제난이 심화되더라도 그걸 타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국가 경제가 심각한 파국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개인이나 기업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오히려 저는 정부에 그런 당부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닥칠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준비를 좀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PF 문제, 새마을금고 문제 이런 등등이 터지면서 아주 심각한 금융 상황이 전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정부가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다각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전략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맞게 정책을 펼쳤거든요. 세계적인 금리가 닥쳤을 때도 그런 전략을 마련을 해둬야 돼요. 제발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국민과 기업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국가 경제가 파탄에 직면하면 기업과 국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정부에 우선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우리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인만 해주면 국내에서 유출됐던 국내 저축들, 금융 자본들 다 돌아와요.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신용 파괴가 작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용 승수만큼 유동성이 축소되는데 이 유동성이 그걸 막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하는 정책만 펼치면 우리 경제는 지금 당장도 6%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지금 경제는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정부는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리고 성장도 높아진다고 믿고 있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인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세계사적으로 단 하나도 없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오히려 수출은 증가해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흑자일 때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그런 태세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두 개 기준을 일치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드럼통 하나와 깡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가 안 돼요. 90% 단위 내수예요. GDP의 90% 이상의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확장이 되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올라갈 때 확장이 되겠어요?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해 오잖아요.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시설재, 다른 소비에서도 더 값싸게 사올 수 있어요. 같은 속도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는 확장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봐도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나라들은 경제 번영을 누렸어요. 반면에 환율이 상승을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그 나라는 쇠락의 길을 면치 못했던 게 세계사의 경험이에요. 물론 경제학은 반대로 가르쳐요. 근데 이론과 현실 누가 더 중요하냐고요. 현실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만 하면 현재 경제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장기적인 경제 번영도 누릴 수가 있어요. 제발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